복지로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노동과 경제 문제를 정책적으로 전담하다는 의미에서 비례의원이 됐거든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이뤄냈는데 경제 문제는 이게 좀 범위가 넓고 특히 경제민주화는 개별 의원 몇 명만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이제 우원식 최고위원님이 최고위원 되시기 전에 적어도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의원이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과 국회를 잇는 그러한 새로운 의정활동을 좀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시겠다고 해서 제가 곧바로 대답을 했죠. 반드시 참여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를 좀 바꾸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뿌듯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좀 크게 얘기를 하면요.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회나 모든 국가에서 경제하고 사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것이 사회 전체를 통합시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방식, 인간의 행복과 삶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사실은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을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쭉 조율해온 게 선진사회로의 발전이죠. 근데 한국은 경제와 사회의 갈등이 민주주의적 원리로 잘 규율되지 않거나 혹은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규율해온,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경제와 사회 간의 갈등이나 불일치를 잘 조정해온 역사나 의식이나 문화나 관행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사실은 경제적으로 좋으면 모든 게 선이다. 이렇게 살아온 거죠,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특히 정부나 정치권이 그러한 이 사고나 의식이나 관행이나 제도를 그냥 손 놓고 보거나 혹은 오히려 그런 이 경제 우위의 제도를 주도해온 그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경제와 사회를 이렇게 민주주의로 조율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의 노동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권이 아니라 시민은 어떨 때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동자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용자이기도 하잖아요.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것도 시민의 노동권입니다. 일할 의무가 아니라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헌법에는 규정돼 있어요. 노동법에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사회의 상식이나 관행으로 이렇게 깊숙이 뻗어 있지 않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요구할 노동조합이나 그런 단체들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왜 산업공상 그렇죠.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든가 노동 없는 복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결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나뵙는 어떤 사용자라든가 뭐 원청이라든가 본사 이런 분들이 대리점이나 하청업체나 혹은 이 노동자들을 그 소나 말처럼 부리면서 그분들도 자기와 똑같은 시민이고 그분들 어떤 노동 혹은 일할 권리가 정당하게 민주주의적 원리에서 보장돼야 된다는 걸 모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으면서 이것이 불공정 계약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경우는 오히려 적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경제가 힘든데 반려적으로 예, 기업이 어려운데 혹은 모든 업체가 다 그래요. 요게 이제 이 사용주나 원청이나 대기업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나 혹은 대리점주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다. 그게 이제 한 50년 계속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대협을
기업을 만드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항상 어쩔 수 없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본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 순응합니다라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전국 대리점주 협의회를 구성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지난 MB 정부 5년간 너무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계점이 차오른 거죠. 그러다가 한 2012년, 그러니까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한 2012년을 넘어서면서 이게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죽거나 혹은 같이 죽거나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결단을 했다. 즉 막바지에 몰려서, 벼랑 끝에 몰려서 시민들이 일어선 겁니다.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지만 일어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겪은 경제와 사회 간의 갈등, 그래서 사회가 경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민주주의로 통제하는 요 과정을 한국 사회가 이제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시발점에 기술위원회 활동이 좀 조금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장기적이 아니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원식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참여하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든 저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불공정성을 없앤다. 그래서 공정경제를 만들어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더 이상 저도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많이 느껴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정치가 바뀌어야죠. 이제 정치가 가진 자들 혹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치에 반영을 하면 사회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언론도 좀 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심층 취재를 하려고 그러고, 불공정 사회,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사회 혹은 미끄럼틀 사회에서 균형이라는 게 뭘까요? 5대5가 균형일까요? 아닙니다. 7대3으로 기울어졌으면 균형은 3대7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대5를 만드는, 전 그게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을에 대해서 지금까지 1% 정도 보도가 되고 나머지 99%가 보도가 안 되면, 어떤 언론은 99%는 을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고 어떤 언론은 뭐 80%는 해주고 어떤 언론은 좀 뭐 5대5로 해주고, 이렇게 좀 돼야지 을에 대한 보도가 균형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이 사실은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했다, 여기는 나오고, 심지어는 전 경제지는 기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만 대리점 문제라든가 편의점 문제라든가 불공정 피해를 당하는 이 99%의 을들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3개월간 사실은 10건 미만으로 사실상 그 활동 자체에 대해서 10건 미만으로 적어도 오프라인 매체에서 보도가 됐다는 거, 어찌 보면 그나마 국회가 끼어서 많이 보도가 된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은 남양유업 대리점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였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워낙 놀라운 육성 녹취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너무 세상에 해도 저런 막말을. 저 젊은 친구 어떻게 아무리 영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주한테 저런, 그러니까 막짓을 하냐. 그런 육성을 그대로 인터넷이나 트윗을 통해서 그냥 공개가 됐다는 거. 요런 하나, 그러니까 센세이션 효과가 하나 있었고요. 여론이라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침 그때 경제민주화나 불공정 문제가 일정하게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는 거. 그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민의 동의를 얻고 있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뭐 퇴직을 하거나 해서 퇴직금 다 쏟아붓고 했던 자영업주들이 거의 최초로 자기 모든 불이익을 각오하고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돼서 그나마 2달 만에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 건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대리운전 기사님들을 언제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자로 있을 때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직접 창원에 가서 만났고, 창원에 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기자 브리핑도 하고 우리 좀 전국적인 사안으로 해보자. 그런데 이 사안이 저는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왜냐하면 첫 번째로 대리운전 기사들도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헌법이나 혹은 노동법이나 각종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잘 몰라요.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는 한국에서는 시민이 아니라 그냥 그림자입니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대리운전을 둘러대면서도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돌아갈까? 나를 태워다 주고. 저도 궁금해요. 그런 궁금증은 가지나 사실은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선 몰라요. 그러니까 여론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실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영업자라고 할까요? 자영업이라고 하기에는 거기 콜센터 이런 그렇죠. 안 걸리면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대리운전 기사님들은 사람 장사를 하는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를 자기가 몇 분 연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머릿수로 수수료를 받는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인 인질 장사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국 사회에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해지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업체는 사무실에 전화 하나 놓고 연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건건이 비용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리운전 기사와 얼마나 신속하게 소비자와 대리운전 기사를 연결해 주느냐를 가지고, 한마디로 유통망을 가지고. 사람은 편하면 점점 더 그쪽으로 모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규율하거나 규제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현재 한국 사회에 별로 존재하지 않고 관련 입법도 없습니다. 공공으로 어떤 콜센터 하면 또 자본주의 아니 공공 콜센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교통이 접근하고 대중교통조차가 접근하기가 없는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 사실은 그런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식이 조세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이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대리운전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통망, 그러니까 운송망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특히 거기서 사람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대리운전 분들이 어떤 현실에 직면해인가를 조사하고 개선시키고, 요게 그래서요 지역별로, 그러니까 대리운전 협의회나 이런 경우에는 서울은 상대적으로 착취가 덜해요. 예, 이미 조금씩 개선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기사가 콜을 받지 못하면 그냥 5초 내에 500원 있잖아요. 라든가 셔틀버스를 타든 안 타든 간에 3,000원을 무조건 내거든요. 매일매일. 심지어는 자기가 일을 못해도요? 일을 못해도 매일매일 내요. 소속을 하려면? 예. 그런데 요 사례는 서울에서 이미 5, 6년 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셔틀버스 비용은 대리운전 기사가 이용할 때만 내도록
서울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창원은 창원 지역 전체가 무조건 두수대로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대리운전 기사처럼 대부분의 의료 문제가 그러하니 크게 청사진을 가지고 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되 아주 조그만 부분서부터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 목소리를 콕콕 높이고 콕콕 찍어가면 일부는 개선이 됩니다. 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개선들을 쌓아가는 것과 크게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을 결합시키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의 핵심 그 위원회 혹은 아이콘 이런 브랜드로 최소한 10년은 가자. 당명은 바뀌어도 요 정신은 가지고 우리가 10년을 보면서 의료 문제를 개선을 하고 갑의 동의, 시민의 동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자. 전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이런 대리운전기사 문제이죠. 가장 어렵습니다. 갑자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이 좀 생깁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제가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정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즉 현장 혹은 시민의 목소리 혹은 사회제약자의 목소리와 의정활동을 잇고 그것을 언론이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 유포해 나가고 또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그런 의정활동의 축이 바뀌어버리면요.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을 지금 주민으로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주민이거나 계층이거나 혹은 학부모이거나 어떤 경우 소비자이거나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시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직 개념으로만 있으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생겨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민의식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좀 불이익을 받아도 내 이웃을 위해서 약간은 감내할 수 있다. 환경 기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매미의 소리를 좀 견뎌내주자. 한 달 동안 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매미가 그 7년간 땅속에서 준비를 하고 성충이 됐다가 딱 한 달 울어대는 거다. 그러면 수십 년간 사회적 약자들로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밥상에 앉는 같은 이 식사를 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을들이 저항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고궁으로도 가고 거리에도 가고 이런 것을 수십 년이면 그러니까 7년이면 한 달을 버티면 수십 년이면 1년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버텨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큰 기업, 기득권 이런 사람들이 좀 품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창피스럽게 거의 피 빨아먹는 수준이라고 이쪽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인 중에 백무산 시인이 있어요. 백무산 시인이 어떤 시가 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적이 있죠. 백수의 왕이 되려면 부끄러워 좀 해라. 백수의 왕 사자가 꼭 약한 것들만 골라 잡아먹는 그건 정말 비겁한 거다. 정말 백수의 왕, 밀림의 왕이 되려면 비겁한 그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 먹을 건 먹어야죠. 근데 그렇게 먹지 말자. 이런 시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플랑크톤 먹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 생태계 사슬을 다시 좀 구축하는데 대기업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같은 경우에는 비밀인데 유출해놓고 이미 유출됐으니까 비밀에서 해제하겠다. 이런 참 얼척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사실 제가 7월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요. 국정원 개혁에 대한 거리 홍보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리 홍보도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7월 달에 워킹데이가 23일이었거든요. 근데 을지로에 20회를 참석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걸로는 을지로 문제에 참석했고 거리 홍보를 내내 뛰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휴가 같은 걸 포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아까 제가 경제와 사회를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지 한국 사회가 산다. 바로 그 민주주의 문제의 핵심에 국정원이 있는 거죠. 즉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나 보루가 아니라 국정원이 특정 집단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 그건 민주주의를 그 자체로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갈등하고 사회적인 요구를 조율할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꼭 왜 나이 들면 연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연골이 없어져서 걷지를 못하게 되는, 나이 들면 그렇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연골 같은 기능인데 경제적 이익이라는 부분과 그 사회적 요구를, 그런 충돌을 연골이 이렇게 믹스를 하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국정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의정활동을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새로운 모델로. 그러려면 저희들이 여당이나 뭐 하여튼 다수당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없이는 현장과 국회를 잇는 새로운 의정활동, 그리고 의료 권리를 수호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의원 집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뽑힐 수가 없으니까. 선거 자체의 신뢰가 떨어져, 그렇죠.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아니, 그런 의원들이 이제는 다시는 선거를 통해서 뽑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정치 공작이 횡행하니까 그 정치 공작에 순응하거나 타협하거나 혹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요. 나머지 민주주의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거나 국정원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하거나 대기업 문제를 전면으로 제기한 사람들은 위축되게 되고, 사실은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없게 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못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 집단도 만들어지기가 힘들고 그런 정권도 만들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을지로위원회 10년 계속해야 되고 경제민주화 10년을 이 당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공정한 선거, 공정한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선 을들이 또한 투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이번에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이중으로 뛰고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하야라든가 탄핵 이런 문제를 떠나서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의 문제.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을들이 단지 저항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을들이 이제 건설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가 피해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꿔내, 그러니까 규칙을 바꿔내, 룰을 바꿔내 새 세상의 건설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 건설자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국정원 개혁 문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건설자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문제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작은 소망 하나 있으시다면? 저는요, 을지로위원회나 노동문제나 시민의 노동권 문제나 민주문제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이 되게 많아져서 제가 굳이 재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남는 2년 6개월만을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그만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사람이 또 비례가 되고 그런 사람이 또 뭐 지역구 의원이 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 정치적으로 그다지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 저는 이 현실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또한 현실 정치를 굉장히 잘 알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건설이나 계획이나 미래나 희망이나 꿈은 가지고 있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제가 현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그것을 잘 즐기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어떤 경우는 공작적으로 보일 정도로까지 잘 조정을 하는 그런 의원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동이나 경제민주화는
제 삶의 화두예요. 제가 안 바뀔 거라는 걸 요즘은 많이 믿습니다. 뭐 사람이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99.999%는 아마 평생을 노동이나 경제민주화를 고민하면서 왜 저 아이들은 우리 가족의 아이들보다 제대로 못 살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시민으로 클 수 있을까를 평생을 고민할 거다. 이건 제가 99.999% 요즘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나의 가장 삶의 질문이구나. 그래서 언제나 노동이나 경제민주화를 고민할 거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인으로 고민을 해야 되느냐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는 내가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 그게 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바라는 것은 저 같은 혹은 경제민주화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민과 그 시민이 배출하는 의원들이 좀 많아져서 굳이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을 필요는 없는 그런 것이 뭐 2, 3년 내에 된다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이것을 정치인으로서 욕심이나 야망, 권력의지가 약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면에 있어서 좀 취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은 더 소박하고 조금은 더 사생활이 보장이 되고 조금은 덜 공적인 그런 삶을 끊임없이 꿈꾸는 게 사람이어서 나중에 저기 의원 안 하시려면 언론인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제가 워낙 책임과 의무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내가 굳이 책임과 의무를 정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다른 삶을 노동과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저한테 맞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네.